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통신 그러면은 혹시 무선통신 하시고 오셨습니까? 무선통신 안 하셨나요? 무선공학. 예. 그럼 무선공학 하면은 무선공학도 마찬가지로 이 다원 접속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성과 그 다음에 단말 간에 다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다원 접속이라는 게 이제 이동통신이든 무선통신이든 할 거 없이 우선 무선을 매개체로 해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멀티플 억세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원 접속이 이동통신 방식에서 이제 한 개의 기지국하고 여러 개의 이동국이 서로 동시에 채널을 설정하는 게 이제 다원 접속인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다원 접속의 방식에는 TDMA, FDMA, CDMA, OFD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통해서 다른 여러 사용자들한테 채널을 어떻게 할당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FDMA 같은 경우는 이게 주파수고요. 이게 시간인데 보통 이제 거꾸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했을 경우에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채널을 갖다가 각각의 사용자에게 할당을 하는 방식이 이제 FDMA 방식이고요. 시간과 주파수, 이게 주파수라고 보기는 좀 하지만은 이쪽에서 시간에 대해서 타임 슬롯을 갖다가 만듭니다. 이 타임 슬롯이 1대4로 만들 수도 있고요. 1대8로 만들 수도 있고, 타임 슬롯, 그러니까 그 타임 슬롯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타임 슬롯에 대한 시간만큼 그 채널을 갖다가 할당받는 방식이 T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CDMA 방식은 뭐냐면은 시간과 주파수는 항상 동일합니다. 한 채널 넓게 채널을 갖다가 쓰거든요. 그리고 다이렉트 스플리팅 시퀀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채널이 기존에 이런 걸 갖다가 CDMA나 TDMA를 보면은 CDMA 같은 경우는 TDMA 실제로 무선에서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주파수가 하나 형성됐을 때 이제 이 주파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이제 주파수가 할당되는데 이제 TDMA 같은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채널마다 채널을 할당하는데 CDMA는 좀 다릅니다. CDMA는 여기서 다이렉트 스캔싱이라는 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채널이 넓게 확산해서 퍼집니다. 이 채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싱글 캐리어 방식이긴 하지만 채널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이 기존에는 이 송신하고 수신을 위해서 이런 채널을 갖다가 썼었는데 그러니까 채널을 맞추면 되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가 만약에 기지국이면은 이동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CDMA 방식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코드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자를 구별하거나 기지국을 구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C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FDMA 방식은 FDMA 방식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주어진 대역폭을 일정하게 대역폭으로 나누고 가입자를 그러니까 대역폭 하나에 가입자를 갖다가 할당을 하는 방식이 이제 FDMA 방식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상호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와 그 사이에 이 채널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채널로 가드밴드, 가드 인터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채널과 채널이 이제 간섭을 갖다가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바로 이게 붙어 있으면은 노이즈가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이쪽에 존재를 하면은 노이즈 플로우가 이쪽에서부터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채널의 이제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꼭 필요하고요. 앰스는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앰스는 그 캐리어 투 인터피어런스 CI라고 그러는데 CI가 한 18dB.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노이즈가 끼는 요까지가 18dB가 되어야 이제 주파수 이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좀 있으면은 좀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파수 재사용 개수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옆에 사용하게 되면은 옆에도 똑같은 채널이 발생하면 인접 채널 간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를 딴 데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개수가 7일 경우 한 18dB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DMA 같은 경우는 타임 슬롯을 나눕니다. 이렇게 TDMA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의 이제 GSM이고요. 그 다음에 북미는 IS54, 일본은 PDC입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TDMA에서 중요한 거는 타임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임 슬롯을 사용한다는 거는 되게 동기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잘 맞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MA는 이제 그 PN 코드를 사용합니다. 코드에 의해서 사용자도 구별을 하고 기지국도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채널을 갖다가 이 넓은 대역에 대해서 동일한 채널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와 기지국을 갖다가 구별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잡음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혹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CDMA의 수용 용량, 그러니까 기지국에서의 수용 용량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파워 레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파워가 사용자가 넓수록 이렇게 파워가 이제 원래 여기는 이제 뭐 파일럿 채널, 싱크 채널, 뭐 페이징 채널, 뭐 그런 다음에 트래픽 채널들 쭉 기지국에서 채널들의 용량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런 트래픽 채널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파워 레벨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최대 수용 용량이라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MA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수를 갖다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 자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를 갖다가 상당히 그 무선에서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좀 파워를 갖다가 주파수 자원 이제 파워에 대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게 CDM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은 IS95, CDMA 2000, WCDMA까지가 이제 CDMA 쪽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LTE로 넘어오면서 이제 OFDMA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OFDMA는 이제 부방송파를 되게 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방송파가 100개가 될 수 있고 200개가 될 수 있고 부방송파의 개수가 사용하는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방송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방송파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에게 다 이게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 OFDM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니고 이번 시간이 맞나? 그 부방송파 외에 이제 이게 고속 데이터 OFDMA 방식은 고속 데이터 통신에 상당히 적합한 방식인데요. 왜 고속 통신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다중 경로 간섭에 의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효과적인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FDMA 방식으로 유명했던 거는 와이브로하고 LTE, LTA 802.11, 802.11이 무선 랜입니다. 그 다음에 DVB-T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시험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을 갖다가 줄줄줄줄 적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답을 갖다가 보고 그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어떤 기술과 기술이 나오게 되면 좀 비교를 하는 습관을 갖다가 길러주시면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DA 방식은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걸 갖다가 표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 신호는 주파수 영역의 구분이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FDMA 방식, PDMA 방식, OFDMA 방식, 그 다음에 CDMA 방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자료를 갖다가 참조하시거나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게 다음에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 쓸 때 일종의 양념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기본 지식 같은 걸 갖다가 좀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러고 있을 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를 외워 두시면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CDMA 방식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효율이라든가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A 방식을 쓰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였는데, 중국은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갖다가 있습니다. 이게 CDMA가 있고 GSM이 있어요. 중국은 두 가지 다 표준을 씁니다. 이게 중국은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통신 방식 안에. 그런데 이제 폰 안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는데 CDMA 모듈이 들어가고 GSM 모듈이 동시에 들어가는 폰이 있습니다. 이게 듀얼 스탠바이나 듀얼 액티브 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듀얼 스탠바이 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은 CDMA 같은 경우는 아까 초기에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CDMA의 EVDO에 리비전 ABC로 넘어갈수록 데이터에 대한 전송 속도는 되게 빨라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GSM은 그렇게 발전을 못했어요. GPRS까지 넘어오더라도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이거를 쓰고 통화는 이걸 갖다가 하겠다, 동시에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성을 넘어갈 때 되게 비싸요. 그 로밍 요금을 받기 때문에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심칩 두 개를 갖다가 CDMA와 GSM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지금은 그걸 갖다가 좀 더 해서 이제 통신망이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LTE하고 또 뭔가를 갖다가 또 붙이겠죠. TDS, CDMA를 붙이든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듀얼 스탠바이 폰을 갖다가 이게 중국에 특화된 그런 형태인데, 그것처럼 CDMA 자체는 보면은 GSM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GSM과 비교해가지고 그 TDMA나 이런 방식들에 비해가지고는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채널 용량이 높아서 그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섭이나 잡음 페이딩에 강하고요. 통화 품질도 우수하고 채널을 사용할 경우만 방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CDMA도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인증과 비하에 용이하다. 이게 첫 번째 CDMA가 왜 개발이 됐을까라는 이제 히스토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DMA 자체는 군사용으로 사용해가지고 군사용의 제밍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노이즈를 갖다가 확 깔아버려가지고 다른 통신이 못하게 막기 위해서 노이즈 레벨을 쫙 높여놓으면은 다른 통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밍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증 및 비화가 이제 그 통신에 용이하다, 이제 이런 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입자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아까 파워에 따라서 용량 조절을 해결하는 거고, 주파수 계획이 불필요한 거는 좀 이따가 보시게 되는데, CDMA 같은 경우는 아까 주파수 재사용 개수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주파수, 그러니까 동일한 주파수를 갖다가 다른 것들은 인저 채널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TDMA나 그 FDMA 같은 경우는. 그런데 CDMA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바로 옆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 특성 때문에 주파수 계획이 불필요한 거고 전력 소모가 적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송수신 구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등하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이크 수신기도 들어가야 되죠. 뭐 해가지고 전력 제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송수신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딴 거는 그냥 그 채널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주파수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지만은 CDMA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현재까지 나와 있는 CDMA 구조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CDMA 초기 버전은 5메가 대역폭에 1.23MHz의 채널 대역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88입니다. 이게 채널 밴드위스는 1.288인데 1.23MHz의 그 채널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입자가 기지국에 동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DMA 방식은 나중에 보시면 PN 노이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PN 코드를 사용합니다. PN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PN 코드 자체가 동기가 맞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의 기지국과 동기가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OFDMA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서브 캐리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그 기본 형태는 이제 이게 채널 간격이 되게 좁다고 하고,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로 이제 채널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로 그 걔네들을 갖다 확인을 하면은 여기 해가지고 각각의 채널들이 쫙 섭니다. 그렇게 서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은 이제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와 이거 사이가 이제 직교하는 성질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OFDM 방식인데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좁은 채널에 이런 서브 캐리어들이 쫙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 효율과 이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 ISI에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직교 통신을 직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멀티패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멀티패스 페이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무선 통신을 하다 보면은 멀티패스 페이딩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멀티패스 페이딩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통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은 바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불리는 그 통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1대1 통신 보면서 하는 통신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더라도 지금 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딴 데서 기지국에서 이제 굴절이 되거나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통신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기지국에서 휴대단말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라인 오브 사이트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반사가 옵니다. 이 반사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반사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보게 되면은 시간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시간차의 수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멀티패스 페이딩입니다. 그런 멀티패스 페이딩이 이제 환경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채널이 쭉 구성이 돼 있다가 멀티패스 페이딩이 이쪽에서만 발생하면은 여기만 떨어지거든요. 그 수신율이.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게 이제 이점이 있는 게 이제 OFDM의 방식이고요. 이제 OFDM의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은 OFDM 하면은 이제 단점으로 가장 많이 노는 게 PAPR입니다. Peak to Average Power Ratio인데요. 뭐냐면은 보통
파워 레벨이 일반적으로 그 파워가,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파워의 끝이다. 여기까지밖에 이제 기지국의 파워 앰프가, 비중의 파워 앰프가 있으니까 파워 앰프의 끝이 여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그 파워 앰프가 어디까지 구동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제 피크 파워라고 불리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요거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사이 갭이 발생하겠죠. 이 갭을 갖다가 피크 투 파워 레이쇼,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CDMA보다 OFDM은 이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력 증폭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수용을 모두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이걸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게 OFDM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채널 서브 캐리어들이 직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직교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적인 그 직교성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그 채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 주파수 옵셋이나 위상 옵셋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신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점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통신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무선통신에서 이동통신으로 진화하는데 핵심적인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 등록이고요. 하나는 셀 개념이에요. 셀. 위치 등록은 이제 이게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셀인데요. 셀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셀은 거의 원형으로 해야 되는데 원형으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육각형으로 해서 셀 모양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 설계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 셀은 이동통신의 그 지형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셀 설계를 갖다가 이동통신 그 무선망 설계를 할 때는 셀 설계 또한 되게 중요한 모양이 되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은 셀의 모양은 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셀 면적과 셀 반경을 구하게 되면은 6 곱하기 0.5 곱하기 R 곱하기 R 코사인, R은 이제 반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코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인데 그걸 갖다가 다 하면은 2.598 R 제곱. 그러니까 별건 아닙니다. 여기 셀이 6개잖아요. 그래서 6이 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높이를 구하려 보니까 이게 삼각함수에 R 코사인 각도 해서 구하면은 저렇게 나온다 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셀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셀이 이렇게 속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의 종류는 이제 메가셀,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메가셀은 이제 위성통신 같은데, 위성 트랜스폰더에서 이제 트랜스폰더가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을 갖다가 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해서 그 통신이 가능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00km, 500km 이런 종류의 이제 셀 규모가 나오고요. 안테나 높이는 이제 그래서 지상에서 한 10m 정도, 파라볼락 안테나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써가지고 안테나 수신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다음 워낙 거리가 널리 떨어지니까 그렇게 쓰게 되고, 그다음 매크로셀은 이제 매크로셀부터는 이제 이동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셀인데, 셀은 이제 그 매크로셀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를 갖다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지 아까 그 사용자가 작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용량을 그 채널이, 그러니까
그 기지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용량에 대한 파워가 그만큼 줄어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넓은 범위를 갖다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게 되고요. 마이크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1km 이내. 그 1km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통화 밀집 지역에다가 그렇게 쓰게 되고, 건물 옥상에 보면 기지국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마이크로셀에 대한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코셀인데요. 피코셀 50km가 아니고 50m입니다. 50m. 건물 밀집 지역 및 지하 건물 같은데, 예전에 이게 피코셀이 되게 한때 했는데, 지하로만 들어오면은 이제 통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통신업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중계기를 하나씩 달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피코셀에 해당하는 지하에 있는 거. 아니면은 건물이 좀 커가지고 안쪽에 그 벽을 뚫고 들어오기 힘들 경우에 중계기를 중간에 다 달거든요. 그렇게 달았을 때 이제 그걸 피코셀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이제 또 나오는 게 펜토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작은 규모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한 10에서 30m 이내, 어떤 거는 기업용으로 사용하면 100m 이내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펜토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성격이 다른 게 이동통신 펜토셀은 기본적으로 이게 셀 반경이라는 게 이렇게 기지국에서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BS 또는 여기 LTE니까 이 노드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3G 같은 경우는 노드 B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게 반경이 있고, 이 반경 전체에 이제 여기 망을 갖다가 이동통신망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펜토셀을 사용하는 곳이 이제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가 이제 펜토셀 이제 기지국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또 보면 모뎀이 있습니다. 왜 모뎀이 존재하냐고 그러면은 이 망은 인터넷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동통신망하고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펜토셀을 구성하는데,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FMC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 모바일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하는 여기에는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각 에어리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은 이 펜토셀은 동일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주파수를 써서 대신에 그 망을 갖다가 인터넷망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써가지고 하나의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쓰는 건데요.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제 소형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냐 그러면은, 기지국이 용량을 갖다가, 그러니까 채널 용량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내에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작은 셀이 이렇게 셀 분포가 많을수록 용량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펜토셀 개념이 이제 생겨난 거고, 이제 스몰셀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5G 가면은 이 스몰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펜토셀인데, 이제 그러면서 펜토셀은 소형 기지국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간섭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간섭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간섭 제거 기술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동통신망은 호모지니어스 망이라고 불리는데, 자기가 깔려 있는 망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망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그냥 어떤 좀 심플한 구조로 그렇게 제공됐다 그러면은, 이런 펜토셀이나 스몰셀들이 이제 존재하는 망에서는 이 사이에 스몰셀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보내는
기지국에서 보내는 망에 대한 파워하고 얘가 자체가 가지는 망에 대한 파워에 의해서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간섭 현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망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햇넷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햇넷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셀은 이제 셀 설명하면서 그냥 펜터셀까지 이제 그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방위 셀은 옴니 안테나인데요. 옴니 안테나라는 게 이제 무선 통신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 기지국이고요. 안테나가 이게 서 있으면은 이게 전방위성으로 안테나는 이제 전방위로 이제 나가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옴니 안테나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옴니 안테나 한 개를 사용해서 셀 전체를 커버하는 게 전방위 셀이고요. 커버리지가 좁고가 아니고 커버리지가 넓고 트래픽이 없는 지역이 적당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향성 셀인데요. 지향성 셀은 뭐냐면은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에 그 모바일 폰이 존재를 하면은 여기서 안테나가 여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만 커버를 하는 게 지향성 셀입니다. 보통 섹터가 짧은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는 3개 써가지고 그 60도를 커버를 하는 638 아니지 120도씩 커버를 하는데요. 만약에 좀 더 섹터를 나눠야 된다 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6섹터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안테나를 좀 더 이제 기지국의 커버리지 용량을 갖다가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보겠지만 핸드오버 하게 되면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것도 핸드오버입니다. 여기서 핸드오프, 핸드오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트래픽 도심 지역이나 고속도로는 이게 지향성으로 이게 지나다니는 그 차에 대해 지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위에 이제 커버리지 확대용으로 작용을 하고, 보통 3개가 안테나를 쓰게 되면은 360도에 3을 나눠가지고 120도씩 커버리지를 한 커버리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방향 셀에 비해 가지고 트래픽 처리량은 3배, 커버리지는 2배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향성이니까요. 이제 주파수 재사용 계수인데, TDMA나 그 FDMA 같은 방식에서 주파수는 바로 인접한 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간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채널이 되면 동일 채널 간섭이 생기고, 만약에 인접 채널이라 그러더라도 인접 채널 간섭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간섭을 갖다가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섭 제거 기술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초기 2G에서는 그 간섭 제거 기술이라고 불리는 거는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기술이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파수는 자산입니다. 이건 돈이거든요. 이동통신에서 보면은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수록 더 많은 그 가입자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안테나와 안테나를 갖다가 띄워놓는, 셀과 셀을 갖다가 띄워놓는 방식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이용한 채널 셀 활당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6개가 있어서 총 7개가 있는데요. 각 이 자체에서는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7개를 갖다가 이용해서 셀을 갖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인접 채널은 이제 그만큼 떨어진 다음에 A-부터 시작해서 AF까지, G-G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동일 주파수는 셀까지의 가로축 거리,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거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J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갖다가 했는데 개수를 갖다가 셉니다. 그래서 여기 셀의 반경을 갖다가 구하고, 이거 여기 이제 아이디어란 경우인데 셀이 반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반경이 똑같을 리가 없죠. 지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우선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수신제어 환경을 구하고 재사용 거리를 구하면은 D는 루트 3K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7, 지금같이 K가 이게 9개, K가 7이고, 그 다음에 R이 0.6이면은 여기 떨어져야 된 거리는 2.76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주파수를 사용해야 이제 간섭이 적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파수 재사용 계수 변화는 동일 채널 기지국의 이제 수하고 지형적 특성, 그 다음에 안테나 높이, 기지국의 송신 출력 이런 것들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요인들인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K가 작은 경우는 주파수 재사용 거리가 짧죠. K가 작은 경우 사용해야 될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셀 수가 작아도 됩니다. 셀 수가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K가 작은 경우 이제 주파수 재사용이 짧고 K가 크면은 주파수 재사용이 늡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엠스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반식인데 그게 같은 경우는 K가 7이니까 넓게 써야 되고 K가 작은 GSM 같은 경우는 K가 4니까 좀 더 짧은 거리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동일 채널 간섭도 K가 작으면은 우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일 채널 간섭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K가 크면은 멀리 떨어졌으니까 동일 채널 간섭은 줄어들 수 있다. 주파수 효율은 K가 작으면 마찬가지로 몇 셀 안 돼서 지나가서 다른 또 기지국을 세워서 동일한 주파수를 쓸 수 있으니까 주파수 효율은 높고 그 다음에 K가 크게 되면 주파수 효율은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채널 수입니다. 채널 수. K가 작으면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그 채널 수는 늘어나게 되고 K가 크면은 채널 수를 갖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는 본격적으로 CD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